1800년 정조가 갑자기 사망하며 조선은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듭니다. 영조 때부터 시작한 왕권 강화 정책은 정조에서 절정에 이르렀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정조가 사망하자 순식간에 권력의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순조, 헌종, 철종이 통치했던 63년간 안동 김씨를 필두로 한 세조 정치가 펼쳐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됐죠. 말 그대로 조선이 제대로 막장으로 치닫기 시작하는 때이고, 동시에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이 기간 백성들은 차마 죽지 못해 살 정도로 끔찍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하지만 1863년 안동 김씨의 세도 아래서 상갑집 개라 불리는 그런 수모를 참으며 야망을 불태웠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하응, 훗날 흥선대원군이라 불리게 될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12살 아들이 왕이 되니 그가 조선의 26대 왕 고종이고, 그때부터 1873년까지 어린 아들을 대신해 조선에 집권한 게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10년의 시간 동안 그가 이룬 업적을 폄하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1차 집권기에 말년에 크나큰 실책을 저질렀고, 그놈의 권력욕이 발동해 지금도 많은 욕을 듣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튼 고종이 왕이 되고 흥선대원군이 실세가 되면서 조선에는 그야말로 대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너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척 일가를 축출한 것을 시작으로 임진왜란 후 의정부를 제치고 사실상 조선의 최고 국가 의결기관이 되어버린 세도 정치의 핵심 기구였던 비변사를 없앴죠. 또한 대전 회통과 같은 법전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복궁을 중건한다는 목적으로 백성들에게 강제로 기부하게 만들었던 원납전이라든가, 그렇게 했음에도 돈이 모자라자 당백전을 발행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던 건 명백한 실체이고, 지금도 까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피폐해진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삼정의 문란이라 불리던 세도 정치 시기의 부정부패들도 흥선대원군의 집권기에 개혁이 되었습니다. 유림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군역 회피와 탈세의 온상이었던 서원을 철폐하기도 했죠. 특히 서원 문제와 호포제의 경우 수백 년 전부터 논의는 되긴 했지만 지역 유지였던 유림들의 반발에 흐지부지 되어 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해냈다는 것 자체가 흥선대원군의 정치력을 증명하는 거였죠. 그런 조선 말기에 혼란한 상황을 수습해가던 흥선대원군은 뜻밖의 복병을 만나 권력을 잃고 맙니다. 외척이 지배하던 세조 정치를 두려워한 흥선대원군이 보잘것없는 집안의 여식이라 믿으며 며느리로 들였던 민자영, 즉 민비 때문이었죠. 며느리 때문에 권력을 잃은 흥선대원군 이하원과 시아버지를 밀어내고 조선의 실세가 된 며느리 민자영, 시아버지와 며느리, 그 관계를 넘어 정치적 숙적이었던 둘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원군의 집권기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쇄국 정책이라 불리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인해 1866년 병인박해, 1871년 신미영유와 같은 사건들이 터졌고, 1865년 천문학적인 경복궁 재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명목상으로는 기부였지만 사실은 수탈에 가까웠던 원납전으로 인해 백성들의 어마어마한 원성을 들여했습니다. 원래 기부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이건 뭐 그냥 뜯어가다시피 해버리니 사람들이 원망하는 건 당연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원군은 원납전을 장려하기 위해 원납전 액수에 비례하여 벼슬이나 상을 걸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매간매직이죠. 그러니 돈 주고 벼슬 산 사람들이 본전을 뽑기 위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건 눈에 보이듯 뻔한 거고요. 그런 실책들이 이어지던 와중 흥선대원군이 땅치고 후회할 그런 치명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고종이 15살이 되던 해 중전을 맞이하는데, 그게 바로 여영 민씨 집안의 민자영이었죠. 민자영은 흥선대원군의 아내의 먼 친척이기도 했고, 중전에 걸맞는 집안이면서도 아버지는 물론 친형제가 없어 외척 걱정도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흥선대원군 입장에선 세도 정치 기간 동안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로 대표되는 외척들이 가져온 온갖 병폐들을 봐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친형제도 없는 민자영을 중전으로 들이면 외척이 득세하는 것도 방지하고 자기 말도 잘 들을 것으로 판단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민씨가 중진이 되고 보니 남편인 고종은 첫날 밤까지 건너뛰고 자신의 유모인 이상군과 짝짝꿍을 해대니 솔직히 속이 문드러졌을 겁니다. 결국 고종보다 9살 연상인 이상군과의 사이에서 민비보다 먼저 서장제인 완화군까지 나와버렸죠. 처음 민비는 성격이 온순하고 예절이 밝아 평가가 좋았다고 하죠. 그런데 고종이 후궁들을 가까이하고 그중 이상군과의 사이에서 완화군이 태어난 후로는 질투가 심해졌고, 또 시아버지인 대원군이 첫 왕손이라고 완화군을 너무 사랑해버린 탓에
이때부터 대원군을 적대시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873년 고종의 나이가 22살이 되니 이제는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종과 민비는 이때다 싶어 총망받던 유생인 최익현을 불러들입니다. 최익현은 안동 김씨 세도 정치에 반대해서 1863년 흥선 대원군의 집권과 개혁 정책을 적극 지지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경복궁 재건의 중지를 촉구하고 부역에 동원되는 백성들의 생계 문제와 당백전 발행에 따르는 물가 인상, 그리고 재정의 파탕 등을 지적하며 대원군과 멀어진 인물이었죠. 그런 최익현이 이런 상소를 올립니다. 고종이 성년이니 대원군이 섭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게 그 내용이었죠. 이 상소를 계기로 대원군의 10년 집권이 무너지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즉위한 고종이 성인이 되면서 흥선 대원군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목적도 있었고, 여기에 민비와 민씨 일가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렇게 고종의 친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건 조선이 급격히 망조의 길을 걸어가는 그 첫걸음에 불과했죠. 세도 정치 기간 국고는 텅 비었고, 그렇게 파탄된 국고를 채워넣기 위해 흥선대원군은 호포제를 실시했습니다. 호포제는 한마디로 말해 양반들도 군대를 가던가 군대 가기 싫으면 돈 내라는 거죠. 대원군이 호포제를 실시하기 전까지 조선에는 군대에 가는 대신 화폐 대행으로 사용되던 삼배를 납부하는 군포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거니 애초에 군역에 의무가 없는 양반들은 군포 따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조선 후기 양반의 수가 증가하고 유랑민이 늘어나며 자연히 군포의 납부는 줄어들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일반 양민이 책임지게 됐습니다. 당연히 일반 백성들의 삶은 더 어려졌죠. 이걸 해결할 방안으로 떠오른 호포제는 양반들의 꾸준한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다가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도입이 됐습니다. 또한 나라에서 막대한 식량과 노비를 제공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면세 특권이 있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던 서원을 철폐하며 국고가 사라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때 대원군이 한 말이 있죠.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건 유림 세력들이 극도로 반대하던 서원 철폐 정책을 강요하고 절대로 굽히지 않겠다는 흥선대원군의 의지가 담긴 말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서원 문제와 호포제의 경우 임진왜란 이전부터 논의는 되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유림과 양반계층의 반발로 완전히 무마되던 일이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개혁 드라이브가 상당히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호포제도 폐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국고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이라도 했던 대원군과는 다르게 고종과 민비는 집권과 함께 국고를 탕제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잡은 민비는 200명이 넘는 민씨일가를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그냥 모든 요직에 앉히기 시작했죠. 이 민씨 일가가 저지른 매간매직을 비롯한 부정부패로 인해 조선이 망국에 이르렀다고 분석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세도 정치보다 더한 망나니들이 설치는 세상이 온 거죠. 당시 매간매직의 형태를 보면 어차피 관직의 수는 정해져 있으니 임기를 최대한 짧게 해서 회준율을 높이고 매간매직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직별로 가격을 정해놓았죠. 그리고 관직을 팔다 보니 재미가 들었던 걸까요? 이제는 정해져 있는 과거 시험의 횟수를 늘려 돈을 버는, 그러니까 과거 급제자에게 돈을 받아서 합격시켜주는 부정이 있었는데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이렇게 더 늘어나면 돈도 더 벌 수 있으니 아예 과거 시험 횟수 자체를 늘려버린 거죠. 이렇게 각종 비리가 흘러넘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진 게 확실하고요. 막대한 돈을 투자했으니 어떻게든 회수를 해야죠. 거기다 자기 자리에 어떤 사람이 언제 또 내려와 쫓겨날지 모르니 아마도 본전치기가 시급했을 겁니다. 그 본전치기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민씨 일가의 망나니 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1882년 자신들의 기관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합니다. 근데 말이 군대지 실상은 민씨 일가의 사병이었죠. 거기다 구식군대라 불리던 기존의 조선 군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별기군에 쓴 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들인 순종의 결혼식에 쓸 혼수품으로 고급 비단을 사기 위해 일본의 회사에 거액의 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니 월급이 무려 13개월이나 밀려버렸고 참다 못한 구식 군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13개월치 봉급도 못하고 온갖 차별은 다 받고 있는데 이게 맞냐? 이렇게 군인들이 항의하자 윗선에서 옛다하고 던져준 게 한 달치 쌀이었는데 이걸 또 까보니 반은 모래고 반은 썩은 쌀이었죠. 와,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욕이 저절로 나오긴 하네요.
심지어 이 군인들에게 지급된 멀쩡한 쌀을 빼돌린 것도 결국 민씨 일가로 밝혀집니다. 그러자 더 이상 참지 못한 구식 군인들이 격분해서 봉기를 일으켰고 훗날 사람들은 이걸 이모군란이라 부릅니다. 구식 군인들이 타깃으로 삼은 건 당연히 민씨 일가였죠. 방금 전에 말했듯 쌀을 빼돌린 것도 민씨 일가의 짓이었고 별기군 창설의 주동자이며 봉급을 관장하는 선해청의 총책임자가 바로 민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구식 군인들의 타겟은 임금이 아닌 민비였습니다. 보통 반란을 일으킨다면 최고 권력자인 임금을 타깃으로 삼지 중전을 타도 대상으로 삼진 않죠. 그런데 얼마나 악독하게 굴었길래 구식 군인들은 민겸을 죽이고 나서 다음 대상으로 민비를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미리 알아챈 민비가 충청도 장호원에 있는 민흥식의 집으로 벌써 도망친 뒤였고요. 아무튼 난을 일으킨 구식 군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각한 상태였던 흥선대원군에게 재집권을 권하고 그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흥선대원군은 난을 일으킨 가담자들에게 해산을 명했지만 가담자 중 일부는 민비의 처단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산할 수 없다고 버텼죠. 흥선대원군은 민비의 실종을 사망으로 단정지으며 국모상을 명령하고 말았죠. 그제야 가담자들이 해산했고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재집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청나라 군대가 개입해버린 거죠. 청나라 군대가 대원군을 끌고 가며 그렇게 반란이 끝납니다. 청나라 군대가 개입한 이유엔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민비 일가의 요청이었다는 게 그간의 정설이었지만 2006년에 민비가 어떻게 대피했는지를 기록한 이모 6월 일기가 세상에 공개되며 그 당시 인후염과 말라리아를 앓던 민비가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던 상황이라는 게 밝혀졌죠. 이러면 고종밖에 없는데 그것도 물증이 없습니다. 심지어 청나라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개입했다는 그런 설도 있을 정도죠. 아무튼 흥선대원군은 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이모군란 전이나 이후나 조선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병사들 급료는 물론이고 관료나 심지어 외국인 고문들에게도 임금이 체불되었고 일사늑약으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런 상황은 끝까지 개선되지 않았죠. 제일 큰 문제는 외국의 군대가 조선의 땅에 눌러붙을 그럴 명분을 줬다는 겁니다. 일시적이긴 했지만 왕권을 뺏겼고 정권이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조선 군대로, 아니 조선 그 자체로는 도저히 외세를 몰아낼 힘이 없다는 걸 열강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꼴만 되고 말았으니까요. 이후 일어나게 되는 갑심정변,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 아금파천, 러일전쟁, 일사늑약, 그리고 경설국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게 이모군란이 굴린 스노우볼이었고 애초에 군인들이 군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한 민씨 일가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조선의 운명처럼 흥선대원군과 민비의 끝도 좋지 않았죠. 이모군란 이후 흥선대원군은 1887년에 다시 한번 쿠데타를 준비하다가 실패하고 이로 인해 고종과의 사이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동한농민운동에선 농민군과 손을 잡았고 일본군이 주도한 제1차 갑오개혁에서 전면에 나섰지만 이조차 조선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무마하려는 얼굴 마담에 불과했죠. 결국 1898년에 세상을 떠났고 대원군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들을 찾았지만 고종은 끝내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민비의 최후는 워낙 유명하죠. 일본군과 일부 조선군 그리고 일본 낭인들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한 있을 수도 있었어도 안 될 을미사변의 폐해였으니까요. 어쨌거나 외국의 군대가 한나라의 중전을 시해한 사건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고 심지어 배후 세력에 대원군이 있다는 그런 설까지 나누었다니 정말 악연으로 얽힌 두 인물이었던 거죠. 이렇게 오늘은 흥선대원군과 민비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흥선대원군도 적지 않은 실책을 저질렀지만 민비의 경우에는 조선의 마지막 숨조차도 무력화시켰다는 것에서 더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두 인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그타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흥미로운 라이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